내가 매일 실패해도 함께 갈게. 최지수, 김서현 지음. 최지수. 엄마. 대학에서 독일 문학을 공부했고 졸업 후 비디오 무비, 스크린 등의 잡지에서 영화 전문 기자로 일했다. IMF가 시작되던 해 이 책의 공동 저자인 첫 딸 서연이를 낳았고 몇몇 잡지에서 영화 관련 글을 쓰며 몇 년간 육아와 직장 생활을 병행했다. 이후 새 아이를 키웠다. 서연이와 함께 우울증을 이해하고 견디는 과정을 기록하고 책으로 펴냈다. 김서현. 딸. 초등학생 때부터 만화와 아이돌을 좋아한 것을 계기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평범했지만 한편으로 질풍노도의 시기를 지나며 중고등학교를 졸업했다. 시작하며 너의 슬픔을 말해보렴. 나의 슬픔을 말할 테니. 이 구절은 메리 올리버의 시 기러기 중에서 너의 절망을 말해보렴. 그럼 나의 절망을 말할 테니를 차용한 것입니다. 너의 슬픔을 말해보렴. 나의 슬픔을 말할 테니. 뭔가 괜찮아 보이는 직업을 발견할 때마다 그 직업을 아이들에게 권하는 게 제 오랜 습관입니다. 이를테면 함께 영화를 보러 갔는데 시나리오가 탁월했다면 너희도 재능 있잖아. 시나리오 한번 써봐. 라고 하고 포스터가 근사하면 포스터 디자이너도 괜찮겠는데? 라며 부추깁니다. 혹은 먹고 살 수만 있으면 평론가도 멋질 것 같아. 라며 슬쩍 떠보기도 합니다. 물론 아이들 셋이 모두 영화를 좋아하기에 가능한 농담 반, 진담 반의 대화입니다. 그럴 때마다 아이들은 엄마가 해봐. 아직 늦지 않았어. 라며 넌지시 제 등을 떠밀어 줍니다. 엄마가? 이 나이에? 남편과 아이들에게서 노트북을 선물 받은 건 큰딸 서연이가 정신병원에서 퇴원하고 한 달 뒤의 일입니다. 그 무렵 저는 하루하루 우울증을 견디며 살아가는 서연이의 이야기를 매일매일 카톡에 일지 쓰듯 써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달리 갈 곳 없던 끄적거림의 수신이는 당연히 나였습니다. 이 사실을 눈치챈 가족이 노트북을 선물하며 본격적으로 글을 써보라고 제 등을 떠밀어 준 겁니다. 제 생일을 위해 가족 모두 크게 무리한 셈입니다. 그런데 노트북에 뽀얗게 먼지가 앉아가는 동안에도 저는 줄곧 해오던 방식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카톡에 혼자만의 기록을 이어가던 제가 용기를 낸 것은 이웃 언니에게서 길고 긴 문자를 받은 뒤입니다. 서연이의 우울증에 관한 이야기를 제게 들었던 언니가 아들의 불안 증세에 관한 이야기를 상세히 적어 보내온 겁니다. 말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말해야 비로소 드러나는 진실이 있습니다. 때론 사소해서, 때론 두려워서, 또 때론 자존심 때문에 꺼렸던 이야기들입니다. 제 딸 서연이의 우울증에 관한 이야기도 그랬습니다. 제가 먼저 저와 딸의 이야기를 꺼냈을 때 앞에 앉은 누군가가 다시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귀한 경험을 여러 차례 하게 되었습니다. 서로 먼저 말하지 못해 머뭇거렸을 뿐 우리에게는 혼자 감당하기에는 벅찬 슬픔이 생각보다 많았던 겁니다. 그때부터 저는 비로소 노트북에 깜빡이는 커서를 바라보며 서연이와 저의 이야기를 풀어나갔습니다. 이번엔 자신 혹은 가족의 우울증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많은 엄마와 아들, 딸들이 마음속 수신인이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는 사실로 제 안에 용기를 끌어모은 저는 서연이에게 함께 책을 써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살아가는 일을 죽도록 자신없게 여기는 딸, 우울증에 몸과 마음을 무방비로 가위 눌린 딸을 어떻게든 깨워야 했기 때문입니다.
서연이를 살게 하려면 서연이가 잘할 수 있는 일에서부터 실타래를 풀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서연이는 어떤 힘든 순간에도 그림 그리는 걸 멈춘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엄마의 제안으로 함께 책을 내보길 결심한 서연이는 중간중간 기획 자체를 포기해야 할 만큼 가슴앓이를 했습니다. 저는 글로, 서연이는 그림으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기로 했는데 그림을 그리는 내내 떠올리고 싶지 않은 기억들과 마주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때마다 저의 확신과 설득이 필요했고 무엇보다 서연이의 용기와 결단이 절실했습니다. 서연이가 그린 그림 중에 넓은 풀밭을 배경으로 하늘로 날아가려는 딸을 엄마가 양손을 뻗어 붙잡는 그림이 있습니다. 땅에 발을 딛지 못하고 떠다니는 자신을 엄마가 붙잡아주는 모습이라고 서연이는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본 어떤 이는 늪에 빠지려는 엄마를 핑크머리 아이가 구해주는 그림 같다라고 하더군요. 한순간 토끼로 보였다가 다시 보면 오리로 보이는 착시 그림처럼 그 그림을 다시 보니 그런 해석도 얼마든지 가능해 보입니다. 우울증을 이해하고 견뎌야 했던 엄마와 딸이 고통인지 사랑인지 슬픔인지 어쩌면 희망인지 알 수 없는 날들을 함께 기록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용기 내어 전하려고 한 이야기가 누군가의 마음에 가 닿기를 미흡하나마 희망의 속삭임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지금 우울증을 앓고 있거나 그런 가족 때문에 혼자 슬퍼하고 있는 이들에게 보냅니다. 당신의 슬픔을 말해주세요. 나의 슬픔을 이야기하겠습니다. 1장 그날 너는 왜 죽으려고 했니? 24살 제 딸 서연이는 현재 모 대학교 디자인과에 재학 중입니다. 고교 시절 국어 과목을 제외하면 성적이 전 과목 7등급 이하였던 서연이는 2016년도 수시 가나 다군 디자인 학부에 모두 합격하는 반전을 일으켜 가족들에게 놀라움을 안겼습니다. 그런데 기쁨의 순간은 너무 짧았습니다. 1학년 1학기 2학기 내내 학교에 거의 출석하지 않았고 정신과 진료와 상담 치료를 함께 받는 시간을 보내야 했던 서연이는 휴학을 선택했습니다. 그때의 진단명은 우울증과 공황장애입니다. 그리고 2019년 5월 서연이는 자살을 시도합니다. 그건 그녀의 첫 번째 자살 시도가 아니었고 불행히도 마지막 시도 역시 아닐지 모릅니다. 위시 개입이라는 명분으로 서연이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3주 동안 엄마인 저는 하루에 2번씩 서연이를 면담했습니다. 살고 죽는 일의 경계는 때론 어처구니 없이 허술합니다. 딸에게 삶의 의미를 되살리는 건 눈앞에 닥친 피할 수 없는 과제였기에 저는 어떻게든 서연이를 돕고 싶었습니다. 계속되는 우울증의 발현으로 학업은 가다서기를 반복하는 중이었지만 서연이는 자신이 선택한 그림만큼은 지치지 않고 매일 그려나갔습니다. 방송 다큐멘터리에 애니메이션을 납품한 경험도 많았고 인터넷으로 그림 관련 상품들을 꽤 많이 판매하곤 했죠. 막연했지만 저는 서연이를 살게 하려면 서연이가 잘할 수 있는 일에서부터 실타래를 풀어야 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퇴원한 후에 쉽게 입을 열지 않던 서연이와 산책을 나서던 길이었습니다. 먼저 현관으로 나선 서연이를 뒤쫓던 저는 너무 놀라 순간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서연이가 베란다 난간 위에서 방충망을 열어놓은 채 10층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호흡이 가빠지고 목소리가 덜덜 떨렸습니다. 그때 즉흥적으로 서연이에게 제안했죠. 나는 너에 대한 글을 쓰고 싶어. 엄마 글에 대한 답을 그림으로 해줄 수 있겠니? 서연이가 그러겠다고 했기에 저는 좀 더 용기를 냈습니다. 제 글과 서연이의 그림을 책으로 출간해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책은 공황장애, 우울증, 양극성 장애 및 관련 정신과 질환의 파괴력에 의해 섭식장애, 자해 성향 등의 문제를 짊어지고 살아가는 딸과 한 집에서 살아가며 제 삶을 지키고 나아가 딸을 지켜내는 일련의 과정을 기록하려는 시도입니다. 책을 내보자는 저의 무계획적 출발에 서연이가 동의한 뒤 제가 인터뷰를 핑계로 던진 첫 번째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너 왜 죽으려고 했니? 그날 옛날 숲속 작은 집에 다람쥐 가족이 살았습니다. 엄마 아빠의 사랑을 많이 받고 싶은 첫째 다람쥐는 동생들과 살짝 사이가 좋지 않았지만 큰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첫째 다람쥐는 쑥쑥 자랐는데 언제부턴가 마음속의 물음표도 함께 커졌습니다. 나는 엄마 아빠랑 너무 다른데? 봐, 꼬리도 없잖아. 첫째는 조그맣고 귀여운 동생 다람쥐들을 보면서도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만 이렇게 클 리도 없고. 물음표들의 세상에서 길을 잃은 첫째는 자신의 진짜 엄마를 만나러 가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첫째에게는 오래된 두 친구가 있었는데 바로 코 삐뚤 빨간 요정과 외눈박이 파란 요정입니다. 코 삐뚤 요정은 첫째에게 진짜 엄마를 만나게 해주겠노라 큰 소리 쳤습니다. 진짜 엄마한테 가려면 너의 기억과 향기를 모두 이곳에 두고 가야 돼. 첫째는 그만 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기억을 두고 가면 내가 나인 걸 어떻게 알아? 향기가 사라지면 다시 돌아올 수도 없을 테고. 겁쟁이처럼 보일까봐 눈물을 꿀꺽 삼킨 첫째는 오랫동안 꿈꿔온 곳으로 가기 위해 아주 예쁜 옷을 골랐습니다. 아프지 않을까? 향기를 담기 위한 유리병을 받아들며 첫째가 코 삐뚤 빨간 요정에게 근심스레 물었습니다. 괜찮아. 그래도 걱정된다면 먼저 이걸 먹어봐. 도움이 될 거야. 코 삐뚤 요정은 아픔을 잊게 하는 붉은 열매와 투명한 시럽을 첫째의 떨리는 손에 건네주었습니다. 꼴깍. 열매와 시럽 덕분에 용감해진 첫째는 유리병에 자신의 향기를 담기 시작합니다. 첫째의 옷에서 색이 사라지면서 첫째가 알던 자신의 모습이 조금씩 사라졌습니다. 땡땡구르르. 그때였습니다. 외눈박이 파란 요정이 집을 나선 것이. 언제나 다정하게 놀아주던 첫째가 인형처럼 움직이지 않을까봐 마음 졸이며 엄마 다람쥐를 찾기 위해서. 서연이가 병원에서 퇴원한 다음 제게 들려준 이야기에 상상력을 살짝 보태서 적어봤습니다. 비슷한 처지의 분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줄지 몰라 자살을 떠올릴 만한 사실적인 이야기는 되도록 피하려고 했습니다. 사실과 다르지만 진실에 근접한 동화입니다. 자신이 다니던 대학교 앞에서 2년 동안 자취를 해왔던 서연이는 지난해 봄부터 자신의 학교와는 거리가 먼 홍대 쪽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친구가 거의 없는 학교 주변 환경이 마음에 걸렸던 터라 전공이 같은 둘째 동생이 대학에 입학하면서 홍대 쪽에 함께 지낼 공간을 마련해 주었죠. 죽기로 결심한 그날 정오 무렵 서연이는 저에게 카톡을 보냈습니다. 엄마, 지금 나 좀 봐주러 오면 안 돼? 앞뒤 설명 없는 문장 한 줄이었습니다. 무시하고 넘길 문자 메시지가 아니라는 건 경험과 직감으로 알았죠. 서연이는 홍대 앞으로 거처를 옮긴 뒤 동생과 자취집에서 자주 다퉜습니다. 둘의 끝모를 감정 대립에 지친 저는 여름방학이 시작되면 자취집을 정리하겠노라 통보했습니다. 이 통보를 받은 서연이는 그날로부터 3일 전 제게 3줄의 카톡을 보내왔습니다.
엄마랑 둘째는 내 가족이 아닌 것 같아. 둘째만 엄마 딸 해. 더 카톡 안 할게. 더는 카톡을 안 하겠다던 서연이가 3일 만에 나를 보러 오라는 절박한 문자를 보낸 데는 이유가 있었을 텐데 저는 순순히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달려가진 않았습니다. 갈 순 있지만 이유는 알고 가고 싶다고 정말 중요한 일인 거냐며 연신 카톡을 보내고 전화를 했습니다. 서연이는 그 뒤로는 답이 없었고요. 전화나 카톡으로 불쑥 엄마의 안부를 묻고 만나기를 청하는 서연이의 방식이 낯선 건 아니었기에 어쩌면 그냥 지나쳤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왠지 그날은 모른 척할 수 없었습니다. 외눈박이 파란 요정의 외침이 절실했던 걸까요? 남편에게 서연이의 자취방에 가보라고 청하고는 저도 서둘러 택시를 잡아 탔습니다. 결국 부모로 살면서 평생 다시 보고 싶지 않은 장면을 남편이 저보다 먼저 보았습니다. 119에 전화를 걸고 구급차에 함께 타고 병원 응급실에 도착할 때까지의 일들은 기억이 뒤죽박죽입니다. 무작위의 장면들이 두서없이 떠오릅니다. 응급실의 의사 선생님은 생명엔 지장이 없지만 상처가 깊고 길어서 미세한 신경들을 살리는 건 어려울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다급했지만 그래도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은 아니었는데 남편은 의사 선생님의 한마디에 크게 감격하더군요. 서연이를 처음 발견한 충격이 어땠는지 느껴져서 마음이 짠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나중에 성형외과적 처치를 하더라도 흉터는 남을 것이라고 설명할 땐 저도 좀 울컥했습니다. 목동 인근 병원에서 집 근처의 종합병원으로 옮긴 건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길고 긴 하루였습니다. 붉게 상기된 서연이는 고열에 시달리는 사람처럼 의미 없는 말들을 뱉기도 하고 돌아누운 채 벽을 뚫어지게 보기도 했지만 종일토록 잠들진 않았습니다. M병원 응급실에서 대면한 정신과 선생님은 서연의 현재 상태와 과거의 병력, 그간의 사건 등에 대해 세밀하게 질문했고 저는 머릿속이 하얘지지 않도록 계속 숨을 고르며 제대로 답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날 밤으로 입원 절차를 밟았습니다. 부모도 만 20살이 넘은 딸을 마음대로 정신과에 넣을 수 없다는 건 처음 알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환자의 동의 없이 입원할 방법을 알려주었지만 서연이는 의외로 입원에 거부감을 보이지 않더군요. 딸의 입원 치료를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원한 건 저였습니다. 서연이는 이미 안에서부터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울증, 공황장애, 자해, 자살충동, 무력감, 두려움, 악몽, 두통. 판도라의 상자를 열기라도 한 듯 딸은 삶을 부정하는 온갖 감정들에 진작부터 휘둘려 왔습니다. 엄마인 제가 모를 리 없죠. 돕지 못했을 뿐입니다. 돕지 못한 정도가 아닙니다. 상자 속에 들어있는 나쁜 선물 중 일부는 엄마인 저와 관련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딸은 자신을 갉아먹는 우울증에 너무 오래 시달려왔고 저는 해답 없는 의문을 또 너무 오래 키워왔습니다. 죽음에 대한 고민을 남보다 이른 나이에 시작했고 엄마를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워했던 때를 지나 자신을 벌하기 위해 자해를 하고 깨어나지 않기를 바라며 잠들던 날들 뒤에 결국 죽기를 결심한 딸입니다. 매일 이런 살얼음판이면 누가 봐도 정상이 아닌 건데 엄마인 저는 못 본 척 돌아가려 했습니다. 학업, 주위의 수군거림, 성가심, 나아질 거라는 섣부른 기대, 이런 게 다 뭐라고 말이죠. 엄마의 사랑이 딸을 우울이라는 지옥에서 길어 올릴 수 있다면 세상의 어떤 엄마라도 그렇게 했을 겁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삶의 막다른 골목에 발디딘 딸의 마음을 엄마의 사랑으로 되돌릴 수 있다고 믿는다면 저는 순진하기 짝이 없는 사람입니다. 서연이는 이미 우울에 끓는 점을 넘었기에
전문가와 그분들의 처방이 있는 곳이 안전 가옥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우울증을 이해하려는 엄마와 견뎌야 하는 딸의 혈투는 이렇게 전환점을 맞은 셈입니다. 100만 번의 실패를 뒤로 한 채 말이죠. 서현, 마음의 묻기. 누구에게나 죽는 것도 살아가는 것도 용기가 필요한 일 아닐까? 일단 살기로 마음 먹었다면 잘 살고 싶다. 잘 살 수 없다면 죽고 싶다고 생각했다. 내 실패투성이 삶으로부터 고개를 돌리고 싶었다. 2장. 아주 오래된 미래. 딸의 발자취. 기억의 실타래를 여기저기 건드려 풀다 보면 서연이의 이야기가 어디서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까요? 불안에 대한 민감도가 높은 아이. 24. 서연이의 행복과 불행을 타인이 규정할 순 없습니다. 아니, 본인에게 서연아, 너 행복하니? 라고 물어봐도 그때그때 달라요 정도의 대답을 듣게 될 겁니다. 그래도 엄마인 제가 주제넘게 짚어보면 서연이는 평균 이상의 환경에서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일단 건강한 아이로 태어났고 양가에서 첫 아이였기 때문에 조부모의 사랑도 아낌없이 받았으며 부모도 아주 글러먹진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주관적인 의견입니다. 어쨌든 불굴의 의지로 스스로 운명을 극복해야 하는 열악한 배경은 아니었던 겁니다. 환경적인 문제라면 글쎄요. 엄마와의 잦은 마찰과 그로 인해 파생된 문제점이 떠오릅니다. 어떤 마찰이 있었고 그로 인해 얼마나 많은 문제가 파생되었는지 짚는 건 쉽지 않습니다. 세상에 많은 엄마와 딸들이 겪을 법한 흔한 문제라면 좋겠지만 그러기엔 찔리는 기억이 조금 많습니다. 서연이의 성정은 딱히 뭐가 낫거나 남다르거나 하진 않습니다. 다만 제가 둘째, 셋째를 키우면서 알게 된 사실은 서연이가 불안에 대한 민감도가 매우 높다는 정도입니다. 서연이는 가난아기일 때부터 애착관계를 형성한 사물에 대한 의존이 컸는데 육아 필수품이었던 공갈 젖꼭지는 물론이고 특정 담요나 빨간색 낡은 스웨터 없이는 외출하지 않거나 잠들지 못한 시기가 길었습니다. 결국 빨지 못한 스웨터 때문에 얼굴에 울긋불긋한 발진이 계속된 뒤에야 어렵사리 애정템들을 떼어놓았고요. 원래부터 불안 심리가 높았던 서연이가 자신의 주 양육자와 예상치 못하게 분리될 때 분리불안 장애로 나아갈 확률은 당연히 높았겠죠. 서연이가 태어나기 한 달 전에 직장을 그만뒀던 저는 출산 후 다시 회사에 복귀했다가 둘째가 태어나기 전 몇 개월, 다시 둘째가 태어난 뒤 얼마간 일터에 복귀하고 주저앉기를 수차례 반복했습니다. 아이를 양육하는 환경이 전업주부와 직장맘 중 어느 쪽이 나은지를 따지는 건 형편없고 소모적인 논쟁입니다. 그렇지만 엄마의 일관성 없는 들고남이 서연이에게 정서적 혼란을 주었을 거란 예측은 가능합니다. 서연이의 불안감이 도드라지기 시작한 때는 둘째가 태어나기 전후였습니다. 눈에 띄는 퇴행 현상은 없었지만 매사에 고집이 세지고 울면 멈추지 않는 일이 빈번했습니다. 어린이집에 보낼 무렵에는 하루도 쉽게 넘어가는 날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은 묶은 머리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또 어느 날은 옷이 더러워서, 그리고 어느 날은 뭔가의 위치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울고불고 나가려 하지 않는 날들의 연속이었습니다. 머리 묶기에 지쳐버린 제가 서연이의 머리를 짧게 깎아놓은 적도 있었는데 홧김에 제가 자른 건 아니고 미용실에서요. 그때의 사진을 보면 어린 딸에게 못할 짓을 한 듯해서 마음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그 밖에도 서연이는 자라면서 매번 다른 이유로 불안 증상을 보여 저를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한동안은 밤마다 집안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며 보채는 통에
새 아이의 육아에 지친 제가 식겁하기도 했습니다. 밤마다 서연이에게 집안 구석구석을 직접 보여주고 창문이 얼마나 잘 잠겼는지 확인시키다가 제풀에 화를 내는 경우도 많았고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서연이가 7살, 둘째가 4살, 막내가 1살 때입니다. 그날의 기억이 선명한 이유는 셋째가 태어나고 마을버스로 이동하는 것이 힘들어진 제가 자동차를 운전하기 시작한 얼마 뒤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동네 맥도날드에라도 가려면 마을버스를 타고 대여섯 정거장쯤 가야 하는 외진 동네에 살던 때였습니다. 맥도날드에는 첫째, 둘째가 놀만한 조그만 놀이터가 있었기에 시간 보내기에 좋았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은 잘 기억나지 않지만 막내가 기저귀에 응가를 했고 막 기저귀를 뗀 둘째가 어쩐 일로 옷에 실수를 했다고 했습니다. 일단 집으로 가서 해결하자는 마음이 앞선 저는 서둘러 아이 셋을 차에 태웠을 겁니다. 불안한 운전 실력 때문에 잔뜩 신경이 곤두선 채로 말이죠. 그때 서연이가 갑자기 예상치 못한 일로 울며 고집을 피우는 겁니다. 서툰 운전 때문에 표정이나 몸짓으로 경고를 보낼 수 없던 저는 말로써 위협의 수위를 높였고 7살 서연이는 히스테릭한 울음으로 맞섰죠. 차가 신호에 걸렸을 때 참다 못한 저는 분별 있는 엄마라면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한마디를 뱉고 말았습니다. 너 내려. 보통의 아이라면 엄마 잘못했어 하며 끝냈을 법한데 서연이는 그대로 차문을 열고 내린 뒤 자동차의 진행 방향과 반대로 뛰어가더군요. 그때 저는 어찌나 놀랐던지 일단 차를 어디에 어떻게 세워야 할지도 몰랐고 막상 차를 갓길에 안전하게 세운다 해도 4살과 1살 어린아이들을 그대로 차에 두고 서연이를 쫓기도 난감했습니다. 다행히 어찌어찌 차를 세워 서연이를 향해 죽기 살기로 뛰었고 눈물 콧물 범벅이 된 서연이의 손목을 잡아채서 끌다시피 차로 돌아왔죠. 사진처럼 선명한 감정이라 지금도 떠오를 만큼 저는 그때 서연이가 미웠습니다. 7살 된 딸이 밉다고 어떻게 그렇게까지 감정을 못 추슬렀는지 돌이켜보면 부끄럽지만 그땐 진심으로 그랬습니다. 한참 시간이 흘러 때때로 그때 서연이의 입장이 되어 생각해 봅니다. 사실 7살이면 어려도 한참 어린 나이입니다. 자신보다 어린 동생을 1명도 아니고 2명이나 돌보기는 무리였을 텐데 저는 은연중에 서연이가 의젓한 맞이의 역할을 해주길 기대했나 봅니다. 가뜩이나 불안에 대한 민감도가 높은 데다 엄마와의 잦은 분리로 힘들었을 7살 서연이에게 동생 돌보기라는 강도 높은 숙제까지 던진 꼴입니다. 서연이 입장에선 말도 못하게 억울했을 겁니다. 생떼와 반항은 7살 나이에 걸맞은 반응이었을 거고요. 요즘 친정엄마를 병원에 모셔드리며 오가는 길에 가끔 서연이가 차에서 뛰쳐내려 달려가던 그 장소를 지납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이 쿵 하고 내려앉습니다. 그때 매몰차게 서연이의 손목을 잡아 끄는 대신 달래며 안아줬더라면 어땠을까요? 어린 딸의 불안한 마음이 조금은 진정되지 않았을까요? 지금 알았던 걸 그때도 알았다면 좋았겠지만 이미 가지 못한 길이 되고 말았습니다. 3장 따로 또 같이 동행의 기술. 엄마, 매일 실패해서 미안해. 네가 매일 실패해도 함께 갈게. 우울증은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견디는 것. 가수 이용의 잊혀진 계절이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날, 엄마와 딸은 미술관 옆 동물원을 찾았습니다. 알록달록 물감을 뿌린 듯한 단풍을 보기엔 늦었지만 아직 옷깃을 여미진 않아도 되는 날씨였습니다. 왼쪽에 테마파크와 오른쪽에 동물원길을 번갈아 바라봅니다. 양쪽 모두 도시 한복판에서는 보기 힘든 탁 트인 시야를 보여주니 금세 새털 같은 마음이 되더군요. 어느 쪽이든 걷기에 좋은 길인 건 두말할 필요가 없는데 우리는 리프트를 타보기로 했습니다.
호수 위를 건너가게 되어 있는 공중 근해는 안전망이 확보된 만큼 적당히 짜릿했습니다. 호수 옆으로 늦가을에 한때를 즐기던 일행들이 까마귀의 습격으로 음식을 빼앗기는 모습을 내려다볼 땐 미안한 얘기지만 재밌기도 했습니다. 동물원의 동선을 따라가다 보면 홍학 무리를 가장 처음 만나게 됩니다. 그들의 모습을 한동안 지켜보다 새삼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뮤지컬 호두까기 인형에 출연해서 단체로 군무나 선보이면 어울릴 만큼 우아한 녀석들인데 실상은 살짝 다르더군요. 상대적으로 조금 작고 왜소해 보이는 홍학 한 마리를 어떤 녀석이 길고 날카로운 부리로 연신 쪼아대는 것입니다. 피하면 따라가고 여기에 다른 홍학 몇 마리가 추격전에 가세합니다. 한가로이 물가를 거니는 다른 무리가 이걸 몰랐을 리 없는데 악당 홍학을 말리거나 도망치는 홍학을 감싸는 홍학은 한 마리도 없었습니다. 동물 세계도 왕따 문제가 심각하구나. 저는 안타까운 마음에 한마디 내뱉고는 슬쩍 서연이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까마귀 때 습격 사건을 내려다 볼 때와는 또 다른 감정일 것 같아서입니다. 너무 불쌍하다, 그치? 저의 질문 아닌 질문에 서연이는 동물들 세계가 다 그렇지 뭐 라며 대수롭지 않은 듯 넘깁니다. 서연이는 조금 성가신 질문을 받으면 언제나 짧고 무심한 답변으로 상대의 입을 막곤 합니다. 엄마, 나는 작고 귀여운 새가 좋아. 다시 태어나면 참새나 뭐 그런 작은 새가 되고 싶어. 왜? 참새구이 되려고? 새가 되려면 독수리가 낫지. 천적도 없다는데. 천적도 없다는 말에 잠시 솔깃하던 서연이가 그래도 나는 작은 새 하며 한 표를 던지는 사이 어느새 파충류관에 이르렀습니다. 옛 영화의 추억을 소환하여 들른 미술관 옆 동물원엔 악어가 살더군요. 언젠가 서연이가 학교 과제로 제출한 그림이 떠오릅니다. 고깔 모자를 쓰고 친구를 기다리던 작은 아이가 침대 밑에 사는 악어 때문에 고통받는 이야기를 담은 그림입니다. 제목은 우울증이었죠. 서연이의 내면 어딘가엔 악어가 삽니다. 마음속에 산다는 표현을 쉽게 쓸 수 없는 건 그 악어가 서연이의 머릿속에 사는지 마음에 머무는지 사실 알 도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울증이나 양극성 성격장애 관련 자료들이나 현대의학에서 힌트를 찾자면 서연이 내면의 악어는 생화학과 유전 그리고 환경의 소용돌이가 만들어낸 그 무엇입니다. 한 사람의 우울증에는 100가지의 유발인자가 존재하는 셈이니 그 인과관계를 밝히기란 쉽지 않죠. 또한 우울증은 실제 겪어보기 전엔 고통의 정도 역시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숨이 턱 밑까지 조여지고 물속에 가라앉는 느낌 같은 건 이러저러한 방식의 설명을 들어도 솔직히 잘 와닿지 않습니다. 서연이를 통해 어렴풋이 느꼈거나 책에서 읽은 우울증의 양상들 역시 언제나 제 이해를 비껴가기 일쑤였습니다. 다만 인생에서 가장 슬프고 무기력했던 어떤 날이 끝없이 계속되는 느낌 같은 거라면 그건 너무 고통스러울 거라고 짐작만 할 뿐입니다. 고개를 무릎에 묻은 채 울고 있는 딸을 보며 저는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막막할 때가 많았습니다. 너의 고통을 이해한다 같은 말들은 공허한 메아리조차 되지 못했고요. 귀를 막는 서연이에게 뭘 그깟 일로 고만 좀 하지. 너만 힘드냐 같은 말로 비수를 꽂은 적도 없다고는 말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는 서연이 혼자 힘든 시간을 보내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흔히들 우울증은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견디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울증이라는 악어로부터 안전망을 치고 바리케이트를 곁고 희망을 길어 올리는 일, 혼자는 못할 일인 것 같습니다. 부족한 엄마지만
힘든 시간을 견딜 기술이 필요한 딸의 곁에 함께 있어주고 싶습니다. 때론 현실을 일깨워주고 때론 희망을 밝혀주는 신호등 같은 존재로 말이죠.